방어의 분석을 갈등 요소의 분석과 분리하여 말할 수 없듯이 방어의 변화 역시 전체적인 갈등이나 타협 형성과 분리하여 말할 수 없다. 실제적인 임상 사례에서 어떤 예를 선택하든지 동일한 결론을 얻을 것이다. 방어 분석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지금까지 기술한 경우처럼 간결한 형태로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대개 분석 과정 중 해석 후에 일어나는 변화는 본책에서 소개된 예보다 가벼운 것으로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인상을 갖게 된다. 수주나 수개월 동안 이루어짐으로써 분석가의 능력 못지않게 자의 인내력도 요구되는 분석 자료의 소개 없이 해석과 심리적 변화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분석 자료 제시의 난이에 관계없이 결과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동일해야 된다. 즉 변하는 것은 타협 형성이지 이것 또는 저것의 방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방어는 병적인 것이거나 유화적인 것이나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타협 형성은 성공적인 정신분석이 있은 후에는 그전과 마찬가지로 정신기능의 특징이다. 방어 그 자체가 아니라 정신건강 또는 정신지향적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타협 형성의 특징이다. 모든 경우에서 몇 가지 변수들이 마지막 결과에 관여하는데 각 변수들이 어느 정도 그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지 또는 각각의 변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분석의 결과로 유년기 이후 자신을 괴롭히고 죄책감을 느끼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일단 알게 되면, 즉 유년기 때 가졌던 공포의 본질인 죄책감과 불안의 내용을 알게 되면 거세의 실제적인 가능성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면, 이제 성숙해져서 혼자 있어도 절망감을 느끼지 않게 되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고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런 깨달음들이 정신적 갈등의 변화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 말할 수 있을까?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아마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최종 결과에 관여한 다른 요인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토의해 온 사례의 경우에서는 환자가 분석을 받는 동안 남자와 몇 번 성경험을 갖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분석 전에는 결코 가져본 적이 없는 이런 종류의 경험이 제공해준 본능적 만족감이 그녀의 근친상간적 거세 욕구에 대한 갈등의 정도를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스트레치와 다른 몇 사람은 분석을 받는 동안 분석가와 어느 정도 동일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초자아의 요구 및 금지의 정도가 약화되어진 요인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은 사례마다 볼 수 있다. 확실히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타협 형성의 성격 변화이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의 상대적 중요성은 오직 추론이 가능할 뿐이다. 여기서 분석을 받는 동안 제가 조금 설명하고 들어. 스트레이치라는 분은 어떤 그 초자에 대한 이론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초자를 우리가 분석 과정에 하시한 초자를 완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쪽의 이론을 주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논문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독일어로 된 프로이드의 저작들을 영어로 옮기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초자의 성격 자체를, 초자 자체가 필요한데 초자가 하쉬한 경우에 정신분석을 통해서 그 하쉬한 초자를 완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프로이드가 어느 케이스는 초자 자체를 디말리션 시켜야 된다, 초자 자체를 없애야만 낫는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페렌치 같은 분도 이 초자는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없애야 될 대상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캐런 호나이 같은 분도 이 초자 슈퍼이고라는 개념 자체가 병리적인 것이다, 그거 자체가 신경증을 가져오는 것이다고 해서 이 초자에 대한 이론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프로이드나 페렌치가 주장한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이 초자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초자가 없어지면 그럼 뭐 도덕 관련이나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은 아마 이고의 기능 속으로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보완 이론들이 있겠죠.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가
프로이드가 봤던 이해는 마치 반인 반수 같은 이런 개념을 인간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드의 세계는 어떤 동물이 가지고 있는 역동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우리의 이고는 이성에 의해서 이고가 활동하게 되고, 그리고 초자는 도덕률을 나타낸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속성을 보이는 이고나 초자가 이드하고 갈등 관계에 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이론을 처음에 전개를 한 거죠. 프로이드가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19세기적인 개념들로 시작이 돼서 이런 근본적인 갈등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비관적인 견해가 숨어 있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이 역동 부분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고나 슈퍼 이고가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여기서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은 다른 이론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하는 얘기는 우리가 또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죠. 분석을 받는 동안 방어가 없어지느냐 아니면 변화하느냐에 대한 결론은 방어가 결국 정신기능의 특정한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방어 기제의 관점에서 방어를 생각하기 때문에, 즉 방어를 특정 부류의 정신현상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신기능의 특정 부류가 아니라는 말에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 방어라는 것은 그들의 목적 또는 그들의 기능, 즉 본능적 욕구와 자기 처벌적인 경향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불안을 막거나 저지한다는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는 정신현상인 것이다. 교수님, 이러면은 이 방어가 거의 슈퍼 이고와 같은 걸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이건 슈퍼 이고라고 보다는 이고의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본능적 욕구라고 하는 게 이드에서 나오는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 이게 본능적 욕구죠. 그리고 자기 처벌적인 경향이라고 해 슈퍼 이고. 그러니까 슈퍼 이고로부터서 오는 불안, 초자 불안과 그리고 본능으로부터 오는 불안, 뭐 이렇게 본능에서 오는 불안과 초자에서 오는 불안, 이렇게 이런 게 있을 때 이고가 이것을 방하는 기능이라는 얘기예요. 이고의 기능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이론이 좀 복잡한 게, 이들을 통제할 때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들을 통제할 때는 초자하고 이고가 같이 연합전선을 구성하죠. 그러니까 초자의 역동이 지나치게 발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는 점에서 도덕적인 측면이나 규범적인 측면에서 초자가 여기에 반대하겠죠. 그리고 이고 자체도 이런 역동에 의해서 오버헬름돼 압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아 자체도, 이고 자체도 여기에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연합전선을 펼치는데, 이론상으로는 이 방어 작용 자체는 초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고의 기능이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이고의 기능인데 그것이 자기 처벌적인 경향이나 본능적 욕구, 그러니까 슈퍼 이고로부터서 오는 어떤 압력, 그리고 슈퍼 이고로부터 처벌받을 것, 자기 처벌적인 어떤 그런 불안이 생길 수 있고, 또 역동이 다가올 때, 역동이 의식화될 때 오는 여러 가지 불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이 있을 때 이런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상태에 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시그널 앵사이티로 작용한다고. 신호 불안이 생기면, 불안이 있으면 바로 여러 가지 이고의 기능 중에 적절한 것을 골라서 방어 전선을 투입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의 이디의 부분과 자아 초자 간에 이렇게 명료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외에, 사실은 슈퍼 이고와 슈퍼 이고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자아와 자아 안에서도 또 생기고, 이드 안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드 자체가 있는 성적 욕동과 공격적인 욕동이 서로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기구, 여기는 3중 구조가 세 개의 기구가 있으면 이 자체 내에 이고는 이고대로, 이드는 이드대로, 그리고 슈퍼이고는 슈퍼이고, 슈퍼이고 중에 어떤 것은 가장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욕구가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욕구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가 가장 뛰어나야 된다는 욕구도 있고, 그래서 슈퍼이고라고 할 때도 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거기 때문에 이 슈퍼이고 안에서도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슈퍼이고 자체가 너무 슈퍼이고라는 개념 속에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이 슈퍼이고를 보통 사회적인 규범에다가 우리 안에 있는 공격성, 이 공격성, 이드가 가지고 있는 이 공격성이 자기 셀프 자체를 어택하는 어떤 이런 공격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외부로 향하던 공격성이 자기를 향했을 때 이게 슈퍼이고를 형성한다. 그래서 슈퍼이고 속에서는 어쩌면 사회적인 규범과 함께 이드로부터 온 공격성이 합쳐져 있어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자기 처벌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이런 슈퍼이고 기능을 하는데, 이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자아 이상,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자아 이상과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이게 슈퍼이고라는 이름하에 다 합쳐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퍼이고에 있는 세 개의 요소를 분할시키자고 하는 게 캐나다의 단 카베스 교수의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이 다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특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5개의 스트럭처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5개의 스트럭처를 놓고 보면 이 갈등 구조가 더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정밀하게 볼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게 양심의 문제. 양심의 문제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슈퍼이고하고는 다른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영성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슈퍼이고의 소셜 놈이라고 사회 질서라는 개념,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이런 것은 또 양심하고도 다른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의 스트럭처로 본다면 그렇게 이 스트럭처를 5개로 보면 이 갈등 관계가 15개 정도로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더 좀 정밀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임상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우리가 마음의 갈등이라고 할 때 마음의 갈등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고, 이드, 슈퍼이고라는 3개의 개념만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잘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을 슈퍼이고 속에서 자아 이상과 그리고 양심이라는 부분을 따로 분류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어떤 분은 단순하게 사회 질서하고 관련돼서 자기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 때문에 그 양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양심의 문제는 거의 정신분석에서 논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런 양심의 문제를 조금 더 전면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정신분석을 너무 자연과학이나 이런 인문과학 정도로만 볼 부분은 아니고 영성의 일부로 결국은 정신분석을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양심을 하나의 정신 구조 중에 일부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도록 하죠. 교수님,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이제 부분적으로 돼 있는 걸 조금 종합해서 생각하니까 그 인간의 그 정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그 가장 중심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네, 그걸 해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 셀프라고도 말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컴버그 이야기하다가 그 정동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정동이라는 게 나오고 나니까 행동 에펙트 예. 예, 에펙트가 나오니까 결국은 인간 중심의 그 셀프라는 거하고 쾌불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공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자기 실현이 뭘까라고 또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보통 말하는 게 자기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이거니까 또 쾌불쾌의 이야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슈퍼 이고의 역할은 뭔가 했더니 쾌불쾌에 대해서 통제하고 억압하는 게 되고 이드는 쾌라고 규정된 것들을 자꾸 발산하는 쪽으로 이제 나가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갈등이라는 자체가 슈퍼 이고가 있다는 자체가 인간에게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그렇죠. 나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이고는 어디 있느냐 생각하니까 이고도 만약에 이고가 인간의 그 중심이라 그러면 이고는 셀프하고 정동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돼버리고 그럼 결국 이고 자체가 그 슈퍼 이거하고는 또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그런 좀 복잡하면서도 뭔가가 이게 쾌에 대한 생각이 결국은 양심과 연결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쾌가 올바른 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생각하니까 결국은 영성 쪽으로 가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양심이나 쾌에 대한 그 생각들을 정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프로이드의 이론만 가지고는 이게 히든이있습니다. 그 쾌락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찰스 프리나의 얘기도 최대한의 역동 만족과 최대한의 역동을 만족시키는데 최소한의 방어라고 할 때 이 역동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승화시켜서 잘 생각하면 좋은데 그거 자체가 어느 것이 건강한 역동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개념만 가지고는. 아까 그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교수님이 돈 카베스 교수님인데 그분 나중에 책을 우리가 번역한 책이 없으니까 원문 가지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책도 한번 공부해 볼 필요는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문제를 지금까지는 정면으로 내세우지 않고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 과학이라는 쪽만 가지고 봤는데 어떤 우리가 밸류 저지먼트라고 하는 것 어떤 가치 판단을 유보한 정신분석이 있을 수 있느냐는 정신분석이 윤리성을 확보하지 않고 윤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분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고만을 믿을 수 없다. 이성이라고 하는 거 합리성을 얘기하는데 합리성 자체는 밸류 저지먼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은 우리 정신분석 과정 속에서도 분석가가 내담자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자기의 양심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본인이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정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바른 양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선생들을 가르칠 일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그냥 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정신 영역 중에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한 단 카베스 교수는 정신분석이 결국 영성의 한 분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정신분석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을 해요. 다음 장에서 나오겠지만 방어는 또한 본능적 생활 양식 및 자기 처벌적 경향과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우울감을 막거나 저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단어는 불쾌감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당분간은 이와 같은 정의 확대를 보류하고 본능적 욕구와 자기 처벌적 경향으로부터 유발하는 불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방어라는 용어의 뜻을 제한하기로 한다. 이러저러한 경우에 그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 즉 방어에 가능한 수단에는 모든 자아 기능이 포함된다. 네, 여기서 우선 하나 보셔야 될 게 플레서 페인, 그러니까 쾌락과 고통이라는 개념, 플레서 프린시플, 플레서 페인 프린시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페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플레서하고 대칭되는 개념을 언플레서로 보는 게 어떻게 됐느냐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방어에서도 그냥 불안에 대한 방어라고 하지 말고 언플레서라고 얘기를, 불안 대신에 언플레서라는 얘기인데, 이 언플레서를 왜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느냐면 우리 다음 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찰스 브레너 얘기는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불안과 우울적 정서로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불안은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어떤 우리의 정서라고 한다면, 우울적 정서는 이미 발생해버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고통스러운 마음, 불쾌한 생각이라는, 그 얘기는 다음 장에 조금 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과 우울적 정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에서 언플레서라는 단어를 여기서 도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에서 연결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부분이죠. 예컨대 과학적인 욕구로 인한 불안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자학적인 욕구가 자아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동 형성에서 종종 볼 수 있듯이 사랑, 연민 및 동정이 이와 비슷하게 강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남근 소망으로부터 구강 욕구 혹은 학문 욕구로의 방어적 전치가 때로는 퇴행적인 형태로, 때로는 그렇지 않은 형태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적인 활동도 방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회적 관습, 유행, 정치적 활동, 스포츠, 예술 그리고 직무 수행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윤리와 도덕관 그리고 그것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도 방어적 기능이라는 점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잘 알려진 방어들은 방어 기제라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와 같은 어떤 목록도 완벽한 것은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어느 때든지 불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협적이거나 죄책감이 담겨있는 욕구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사용하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 역동을 실행하고 본능적 만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아 기능이 동시에 다른 상황에서는 방어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오로지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지고 다른 목적은 없는 그러한 특수한 자아 기능은 없다. 자아 기능은 어떤 목적으로나 다 사용될 수 있다. 본능적 만족을 중지하기도 하고 저지하기도 한다. 초자아로부터의 금지와 요구를 막기도 하고 강화시키기도 하며 심리적 의미에서 자신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간결하게 이야기하면 방어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신 자세인 것이다. 분석 시 방어는 어떻게 될까 없어지는가라고 묻는 것은 일었으면 무릎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는 것과 같다. 무릎은 방어와 마찬가지로 어떤 실체가 아니다. 무릎과 방어 모두 신체적 자세와 정신적 자세로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다. 서 있든 앉아 있든 허벅다리는 허벅다리이다. 자세에 따라 그들의 기능은 다르다. 무릎은 많은 기능 중에서 앉아 있을 때에 가능한 기능만을 가리킨다. 자아 기능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한 경우에서는 욕동 파생체들을 수행하는 기능을, 다른 경우에서는 그들에 대한 방어적 기능을 한다. 우선 핵심적인 얘기는 보통 아나 프로이드의 글에서, 아나 프로이드 책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라고 해서 여러 방어 방법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임의적인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의 모든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어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 기제가 따로 있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의 정신 기능 모두가 필요할 때는 다 방어로도 사용된다. 보통은 자아의 기능은 욕동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역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방어 수단으로 우리의 역동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 기능 자체는 중립적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 이거의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이 어떨 때는 역동의 만족을 위해서, 어떨 때는 방어를 위해서 사용된다. 그래서 어떤 정신활동도 어느 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봐요. 우선 요약 부분 우리 마무리하고 그 다음 또 우리 나누죠. 요약 1. 방어 분석이란 용어는 문헌상 그 뜻이 확고히 설정되어 있어 변화될 가능성은 적지만 갈등의 방어적 측면에 대한 분석으로 이해되어야 하겠다. 방어 분석은 갈등의 기타 역동적이고 발생론적 측면과 분리하여 별개의 것으로 수행할 수는 없다. 2.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방어는 변화되지만 없어지거나 일정하고 규칙적인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방어가 필연적으로 덜 병적이거나 덜 유화적인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방어는 특수한 자아 기능이 아니다. 동일한 자아가 교대로 또는 동시에 욕동을 만족시키거나 방어를 하기도 하고 초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확히 말해서 방어는 정신적 충동이나 경향을 억제하는 목적 또는 기능에 의해서만 이처럼 확인될 수 있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방어를 확인하는 것은 그 사용이 편리하고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호함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좋습니다. 방어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 챕터를 공부를 했는데 혹시 이 챕터 공부하시면서 생각났었고 지금도 남아있는 생각이나 느낌 있으면 조금 함께 나누고 가죠. 제가 이거 방어 분석을 이렇게 보니까요. 결국은 이게 자아 기능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 그 셀프의 기능이랑 같이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중심에서는 소위 말하는 자기 실현으로 향해서 가는데 어쩌면 슈퍼 이거든지 이 본능 충족이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자아 실현을 하는데 어쩌면 지나치거나 아니면 억제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결국 갈등이라는 것은 과연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의 다른 어떤 본능적 욕구라든지 아니면은 억압을 통해 가지고 또는 거기다가 우리는 도덕률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기능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를 과연 얼마나 나답게 살아가게 하는가 이런 것에서 서로 갈등하면서 지내는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 결국은 방어의 기능이라는 것이 자기가 자기답게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보니까 쾌라는 것이 그 말하면 그리스 철학 그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그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했는데 원래 쾌락은 그게 그냥 막 향락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에서 쾌를 추구한다는 말은 결국은 지금 정치분석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 뒤에 후학들이 그거를 갖다가 빌미 삼아 가지고 타락한 향락적인 이런 쾌를 갖다가 엉뚱한 걸로 바꿔버렸으니까 문제가 됐는데 그 인간 중심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학파 사람들이 상당히 느끼면서 찾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기 실현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자기 실현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는 내가 나답게 살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너는 그거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슈퍼이거로 작용해가지고 막아버렸거나 아니면 사회적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뭐 될 수 있으면 웃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웃고 싶은데 웃는 게 좋은데 웃지 마라 하는 게 그게 관습이고 그게 전통이 되어가지고 안 웃고 무표정한 걸 느끼게 되면은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자기 실현이 안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어쩌면 그거는 아까 얘기한 하나의 초자아 기능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나의 셀프가 이게 뭐 이고든지 셀프든지 상관없이 그거 나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내가 나답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막 그런 힘들 에너지들 충동들을 이게 나타내는데 방해하는 초자아나 이드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속에서 생겨버리는 뭔가 이게 갈등하는 것이 그냥 방어가 되었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네,
저도 방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니 그 자아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방어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하고 이런 걸 선택을 하는데 음, 어떤 때는 쾌락을 추구해서 선택을 하고 또는 불쾌한 걸 방어를 하고 근데 또 어떤 때는 불쾌한데도 방어하지 않고 그걸 또 이렇게 겪는 선택을 할 때는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가치가 있다고 여길 때 그럴 때는 내가 불쾌해도 그걸 방어하지 않고 경험하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플래스와 언플래스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교수님이 초자 얘기하시면서 스피리추얼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아가 얼마나 그런 뭐 초자의 영역이라 친다면 초자의 스피리추얼한 부분을 얼마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여기 브레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방어가 시시각각으로 바뀌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불쾌를 감당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면 잘못된 쾌를 추구할 때 불쾌를 감당해야 되는 거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필요한 이야기가 결국 양심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네. 컨션스의 개념을 삭제하고 우리 사람의 마음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생기죠. 네. 합리성만 가지고는 우리의 사람의 마음들을 다 담아낼 수 없다고 보는 거죠. 합리적인 경험을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조직에 있는 사람이 조직에서 규율이 있어요. 이게 어떤 슈퍼이고 기능을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다고 그 직장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밖에 얘기하면 안 됩니다라는 룰이 있다고 칩시다. 이건 대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도록 보완을 합시다라는 게 이게 사회적인 놈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어느 분이 보니까 이건 사회적인 도덕적으로 맞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그 안에서 어느 사람에 대한 학대가 계속되는 상황이 발견될 때는 이건 보통 얘기하는 슈퍼이고대로라고 한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보통은 따라가는데 나는 우리 내부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양심상 이걸 내가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하고 외부에 이 사실을 밝히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슈퍼이고하고 양심의 갈등이 생겨난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 하는 가치 문제가 여기 나오는 이런 경우에. 그래서 나치 독일에서 그 죽음의 캠프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나치 정부에 충실한 공무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독가스 공장을 운영을 하고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양심이라고 하는 군중 심리에 따라서 이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때 이 사람은 슈퍼 이고에 따라서 자기 규칙에 따라서 이걸 아주 과학적으로 잘 가장 합리적으로 이 독가스 공장을 운영하는 운영자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결국은 재판을 받아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서 자기는 양심상 이건 못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양심은 사라지고 슈퍼이고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모두가 이 소위 일반적인 사회적인 놈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기준은 거기에는 어때요? 모든 사회에 많은 편견이 있잖아요. 어쩌면
국수주의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 같은 것이 강렬하게 사회적인 노음이 돼 있는 사회적인 규범이 돼 있는 이런 사회들이 얼마든지 있겠죠. 옛날 같으면 남녀가 남녀를 평등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불평등하게 다루는 것이 사회적인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슈퍼이고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죠. 그런 면에서는 그 초자하고 양심하고는 좀 구분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게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혼란이 왔다고 아까 그분 주장을 하고 있어요. 프로이드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1923년도에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을 만들면서 너무 많은 것을 슈퍼이고라는 개념 하나로 뭉뚱그려 버렸기 때문에 양심이나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슈퍼이고라는 개념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 정신분석이 보통 이제 자아의 발달 또는 자아가 강도가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포커스돼 있었던 것 같은데 양심도 그러면 발달하고 좀 더 건강해지는 이런 쪽에 뭔가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그래서 그 생각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성과 정신분석이 통합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유학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 이제 유튜브나 좀 강의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그것도 상당히 깊이 있는 그 철학 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좀 듣다 보니까 핵심이 양심이더라고요. 양심. 그렇죠. 네. 오. 네. 인의 예지신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이냐, 양심을 어떻게 발달할 것이냐, 아니면 실천할 것이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학의 유교의 핵심으로 돼 있어서 아 이런 거였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같은 비슷한 맥락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옛날에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학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단절돼서 그렇지 사실은 유불선이 다 하나라고 봤던 사상들이 왜냐하면 귀한 것들이 다 다른 이름으로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계명을 주신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럼 양심이란 게 뭘까라고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어떤 본질적인 관계, 가장 건강하고 최적화된 이상화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런 아가페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결국 양심은 그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태도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율법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 대체로 보면 이웃과 어떻게 하면은 조화롭게 살아가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그 성경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정신적인 어떤 그 수준을 높인 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정점에서 이제 만나는 게 결국은 비슷한 게 뭐냐면은 서로 잘 지내야 된다 이거지. 그 내부에서 그렇죠. 통합이 일어나는 게 아까 제가 잠깐 중심에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셀프라는 것도 있지만 쾌가 있으면서 동시에 또 불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잘 조화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가 되는데 많은 경우 쾌 불쾌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죠. 왜곡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왜곡되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고민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저 같은 이제 기독교 종교니까 그 신앙적 요소로 중심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웃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참된 쾌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기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면 결국은 양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참된 쾌를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건강한 정신의 토대가 양심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면은 영성 쪽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 과연 나의 쾌가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걸 올바르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게 결국 되니까 유불선이든지 아니면 동학에서도 홍익인간 나오잖아요. 네, 그럼요. 네. 예, 그것도 다 보면 그렇게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고심을 한 분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내놓는 게 불교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왕자로 지낼 수 있지만은 가난한 이웃조차도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는 것처럼 결국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양심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런 단어로 우리가 요약될 수 있는데 유교에서 삼강오륜이라는 것도 전부 관계 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에는 맞지 않는 것이지만 결국은 좋은 관계, 적정한 관계를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들이겠죠. 근데 그거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발상 자체는 좋은 관계, 합리적이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였겠죠. 그래서 결국은 정신분석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프로이드 이론이 역동 중심의 이론으로 흘렀는데 프로이드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 프로이드의 1914년 논문에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으면 그게 아픈 거라고 나와요. 결국은 나르시시즘이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대상 사랑으로 옮겨가지 못하면 이게 아픈 거라고. 이게 시크한 거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꼭 프로이드가 봤던 것처럼 나르시스틱한 리비도하고 대상 리비도가 어느 한쪽에서 한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이론도 있지만 현대에 와서는 보통 자기애와 대상 사랑, 그리고 나르시시즘과 아브젝트 러브 이거 자체가 어느 하나가 나르시시즘이 없어져야 대상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건강한 나르시시즘과 대상 사랑이 함께 간다 하는 개념을 많은 분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과 대상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야 건강해진다. 이제 이런 얘기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나르시시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죠.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대부분 우리의 나르시시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죠. 건강하게 대상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미 나르시시즘을 벗어났는데 많은 경우에 자기 안에 셀프 센츄리, 자기 중심, 자기만을 쳐다볼 모든 관심이 자기한테만 가 있는 경우에는 이 세상을 적절하게 살아갈 힘을 상실하는 거죠. 건강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힘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많은 영성적인 가르침과 정신분석이 궁극적으로 서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